자, 빅데이터 결과 해석 과목에 대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중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전체 모집단에서 워낙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개를 샘플링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샘플링된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 처리를 한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샘플링 하는 걸 이제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쵸? 추출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단순한 게 단순 무작위 추출입니다. 임의로 뽑는 거예요. 랜덤하게. 난수를 사용해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균질하게 뽑을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통 추출이라는 것은 단순 무작위 추출이 너무 임의로 뽑기 때문에 약간의 추출 간격을 설정해서 좀 설정 간격을 가지고서 추출해보자라는 뜻이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뭐 몇만 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첫 번째 데이터, 그 다음 한 5개 띄어서 5번째 데이터, 6번째 데이터, 11번째 데이터, 뭐 16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추출하는 것이 계통 추출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모집단의 다양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 집단 내 특징 집단을 나누고 해당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층화 추출이라고 합니다. 층화 추출은 계통 추출하고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전체 우리나라 인구라고 했을 때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임의로 뽑으면은 남자가 더 많이 뽑힐 수 있고 여자가 더 많이 뽑힐 수도 있으니까 남자 여자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서 몇 개를 뽑고 여자에서 몇 개를 뽑는다. 이게 층화 추출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령대 뭐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10대에서 뽑고 20대에서 뽑고 30대에서 뽑고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이제 층화 추출이라고 하죠. 각 집단을 나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각 집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 뭉쳐져 있어야 된다. 이래야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편향을 제거하고. 군집 추출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만큼 있을 때 이걸 일정한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뭐 똑같이 100개씩 나눈다든가 해서 그리고 한 군집에 대해서 여기서 이걸 전수조사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약간 이쪽에 편향이 되어 있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의 대상으로 단순 무작위 추출할 때보다. 그래서 오히려 편향성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1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매개 변수하고 하이퍼 파라미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개 변수는 모델 내부,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 모델 외부에서 사용되는 변수다, 파라미터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딥러닝 모델을 예로 들려서 보면은 딥러닝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매개 변수는 가중치가 됩니다. 딥러닝은 입력층과 출력층이 있고 거기에 은닉층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다 이렇게 연결돼 있죠. 요 각각의 링크 하나하나가 다 여기 웨이트, 가중치가 있어서 요 가중치를 조절하는 것을 가지고 이 모델을 학습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가중치가 매개 변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가중치는 사람이 주겠어요? 아니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아웃풋값과 비교하면서 결과값과 비교하면서 이 가중치들을 조정해 나가죠. 그 조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딥러닝 모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럼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 학습을 몇 번이나 할 거냐? 훈련을 몇 번이나 10번을 할 거냐? 11번을 할 거냐? 100번을 할 거냐? 이런 것들. 가중치의 초기 값을 얼마로 둘 거냐? 처음에 가중치는 초기에 둬야 되죠. 다 0으로 두든가, 다 0, 1로 두든가, 뭐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랜덤하게 두든가. 가중치 초기 값.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죠? 배치 크기. 훈련 데이터들을 얼만큼씩 규모로 해서 훈련을 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람이 직접 만들어준 지정을 하게 돼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계속 바꿔주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제 그 모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오토 ML이라고 해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스스로 여러 개를 다 준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하이퍼 파라미터와 매개변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모델 내부에서 결정되는 변수이다. 이건 매개변수 맞죠? 모델 최적화를 위해 사용자가 직접 세팅하는 변수이다. 여기 틀렸네요. 사용자가 직접 세팅하지 않고 학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변수죠. 매개변수는. 은닉층의 뉴런 개수도 포함된다. 자,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은닉층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하이퍼 파라미터에 속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최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매개변수라는 것은 학습 모델은 절대적인 최저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그냥 추정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가 또 달라짐에 따라서도 또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값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6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시각화 도구 중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것은? 자, 시각화 도구, 그래프들의 특징을 잘 알아야겠죠. 막대 그래프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매출액, 뭐 월별 매출액 이런 거 보일 때. 그렇죠? 물론 시간을 변수라고 생각하면은 두 개 이상의 사이, 뭐 시간과 매출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막대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변수의 값의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도넛 차트는 파이 차트 원 그래프죠. 원 그래프에서 도넛 모형으로 놔둔 거. 이건 주로 비율을 나타냅니다. 비율, 분포. 그래서 비교나 관계를 보여주기보다는 분포를 보여주는 도구이다. 파이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스캐터 플롯, 산점도라고 하는 거. 여기는 X축, Y축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X값, Y값의 좌표를 찍게 됩니다. 즉 X 변수와 Y 변수의 관계를 표현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이어서 보면요.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구는? 위의 문제랑 비슷하죠.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 막대 그래프. 네,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에서 막대 대신에 선을 이어 놓은 거죠. 역시 값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플로팅 차트는 X축, Y축으로 구성된 차트를 말해요. 그때 X축이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스타 차트는 그렇지 않죠. 스타 차트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키, 몸무게, 사람이라고 하면 뭐 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다 찍어서
하나의 분포, 비율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스타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를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65번 문제. 불균형 데이터 처리 기법 중 맞지 않는 것은? 데이터를 샘플링 했는데 모집단에서 또는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보니까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남자가 이만큼 있고 여자는 요만큼 있고 그렇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할까? 자, 이게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 큰 집단에서는 언더 샘플링 요만큼만 가져오는 겁니다. 작은 집단에서는 더 많이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오버 샘플링이라고 하죠. 언더 샘플링은 이미 그 데이터가 그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집단에서 좀 적게 갖고 온다라는 뜻이고요. 오버 샘플링은 이미 적은 집단에서 최대한 많이 갖고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균형이 좀 맞아지겠죠. 데이터의 증강이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 값이 좀 적을 때 이런 불균형 데이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값을 수집된 데이터들 또는 샘플링 데이터를 더 높여주면은 균형이 좀 맞아지는 경우가 있죠. 임계값 조정은 불균형 데이터 처리 기법과 상관이 없습니다.